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용병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에 병력 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웃 벨라루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러시아 반란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는 바그너 그룹이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도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현재까지 모두 안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장마는 오늘 오전 중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 설비 등을 시찰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 뒤에는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이 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수원 영아 살해 침몰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이름과 나이 등은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용병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병력이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라루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합의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협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서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해 조처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요리사로 불릴 만큼 측근이던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바그너 용병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이 바그너 야전 캠프에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향한 직접적 원인입니다.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л в Рос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операцию по уничтожению ЧВК «Вагнер». 프리고진과 쇼이구 장관의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깊어졌습니다. 프리고진은 틈만 나면 쇼이구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비정규군은 국방부와 계약하라며 바그너 그룹 통제권 접수에 나섰고 프리고진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두 군부 사이 권력 투쟁이 폭발에 이른 것입니다.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 연회를 도맡으면서 푸틴의 요리사로 불린 최측근입니다. 지난 2014년 바그너 용병 그룹을 만든 뒤 푸틴을 위해 싸웠습니다. 벨라루스의 중재로 반란은 마무리됐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용병기업의 무장 반란과 러시아 정부의 대응으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걱정인데 아직까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지 우리 공관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대사관의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공지로 올린 글입니다.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과 러시아 정부의 대응 소식을 언론 보도를 인용해 알렸습니다. 대사관 측은 실제 군사 충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지 교민 등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대테러 작전 시행에 따라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바그너그룹이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로스토프 나도누 지역의 체류 중인 국민은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평소보다 신변 안전에 더욱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러시아로의 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러시아에 체류 중인 교민은 특이사항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사관으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대테러 작전 수행으로 파생되는 추가적인 시나리오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색과 검문 검색 강화는 물론 공안 관계자가 임의로 주민들을 건물에서 나오게 하거나 차량을 견인하고 도청이나 인터넷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화나 인터넷이 차단될 수 있고 이동 통제는 물론 임시 숙소로 이동 조치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대테러 요원들이 어떤 장소든 허가 없이 진입할 수도 있다며 현지 언론 발표는 물론 우리 대사관의 안전 공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그룹이 진입한 로스토프 나도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9명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아직까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오염수가 바다에 풀리면 어업인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광장 앞 도로를 메운 시민들. 오염수를 버리지 말고 땅에 보관하고 있으란 문구가 담긴 피켓을 양손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멈춰!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 최종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올여름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방사성 정화 작업을 충분히 거쳐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측 설명은 믿기 어렵고 오염수 저장고를 증설해 장기 보관한 뒤 방류하는 게 더 안전한데도 비용이 더 저렴하니 배출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조금 더 보관하면, 조금 더 놔두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오래 서둘러 방출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더는 우리 수산물과 소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에 생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완도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해양 방류가 아닌 더 안전한 방법을 마련하게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라면 당연히 일본 제소를 포함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등을 시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야마나카 위원장은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서 희석하는 수조와 이상 상황 발생 시에 방류를 긴급 중단하는 설비 등을 확인했습니다. 야마나카 위원장은 방류 시설을 돌아본 뒤에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는 밤사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 그리고 내일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이상, 지역에 따라서 1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마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영접을 나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장마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의 프랑스,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선 양국 관계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 프랑스 파리. 오는 11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분수령이 될 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영어 연설을 했고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건축학 교수와 교육 전문가, 가수 싸이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윤 대통령은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 강화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소르본 대학에서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만들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치하자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첨단 기업 6개사에서 1조 2천억 원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도 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세일즈 외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베트남 국빈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부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시장 확대를 다독였습니다. 위기의 극복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 시장인 이곳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 등과 면담하며 북핵 대응 공조와 경제 협력의 틀을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양국 형제 관계 그리고 우애 관계가 어우러진 마음이 함께 움직여지는 한 베트남 경제 협력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에서 베트남까지 4박 6일 동안 이어진 이번 순방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보와 경제 협력을 확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를 통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오는 29일쯤 장차관 인사가 한 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귀국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장관급 인사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교체에 무게가 실리는데 추가로 다른 장관이 바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1년 만에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자신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의혹 등으로 민주당 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기광 기자입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장에 들어서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 전 대표도 공항에 나온 지지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와 민주주의, 대외 관계까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친 이낙연계 의원들은 당장 대선 출마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적극적인 당내 역할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 안팎의 시선도 이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등 민주당 내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앞서 친 이재명계에선 이 전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당의 상임 고문을 현재 맡고 계셔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으시고 2024년 총선 승리에 큰 기여를 하실 것이다. 친 이낙연계는 당장은 당내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다려보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 자신이 할 역할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 이런 취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맞서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균열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힘을 모으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대 양당 대표들은 상대 진영을 향해 여과 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연설을 듣는 의원들도 고성과 야유로 항의하는 등 서로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민의의 전당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정쟁만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본회의 연설 도중에 여당 의원이 끼어들어 항의합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도 어김없이 발언을 가로막는 여당 의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다음 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단에 섰을 때는 분위기가 한층 더 격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우자 민주당 쪽에서 고성이 나옵니다. 집값 폭등시키지 않습니까? 전월세 대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 어느 당 정권입니까?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김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거론하자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김 대표를 방해하는 민주당 의원과 여당 의원 사이에 설전까지 벌어집니다. 여야 대표들은 연설 내내 방해를 뚫기 위해 핏대를 더 세워가며 상대 진영에 거르지 않은 비난을 쏟아내 자당 의원들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박수와 야유가 교차한 본회의장. 전국 각지에서 민의의 전당에 견학 온 초등학생들 100여 명이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여당 대표는 국정 비전을, 야당 대표는 대안을 정작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도 나옵니다. 왜 협치가 필요하고 정치를 회복해야 하는지 부끄러운 정쟁의 장이 돼버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다면서 이번 주 공정한 수능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 출제로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고난이도 문제의 배제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전공 수준의 그 문항들이 나온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킬러 문항이고, 그거는 학원에서 정말 그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수능까지 난이도가 높았던 이른바 불수능일 때 이듬해 사교육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통상 국어와 수학에서 불수능과 물수능을 구분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 140점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국어는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개 연도가 연이어 불수능으로 꼽혔습니다. 이듬해 1인당 국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모두 2자릿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0점에 못 미친 이른바 물수능 때는 어땠을까?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3개 연도 모두 사교육비 증가율이 20%를 넘겼습니다. 불수능 때보다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난이도가 아닌 문제 유형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고득점을 못 맞는 건 아니다. 이런 과목이었는데 지문이 길어지고 지문 난도가 이제 높아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어도 철저한 퍼즐 맞추기 유형 학습을 해야 된다. 수학 과목도 살펴봤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 149점의 불수능이었던 2020학년도를 보면 이듬해 1인당 월 평균 수학 사교육비 지출은 9.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이 비슷했던 2013, 2014학년도에는 7.1%나 줄거나 5.2%가 느는 등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고점 147점이었던 2022학년도에는 수학 사교육비 증가율이 6.6%였는데 그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오른 건 1% 남짓입니다. 이렇게 국어와 수학 모두 불수능과 사교육비 증가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수능 때문에 사교육비를 더 쓰고 물수능 때문에 덜 쓴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사교육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킬러 문항에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유보합니다. 2016년 이후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재작년을 제외하곤 수능 난이도에 상관없이 해마다 10% 안팎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구속된 경기 수원시 영아 살해 친모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친모의 남자친구인 친부에 대해선 경찰이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연년생 아기 둘을 낳고 살해한 뒤 시신을 길게는 5년 동안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고모 씨. 경기 남부경찰청은 친모 고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 등을 이유로 분만하고 있거나 분만 직후에 아기를 살해한 자에 적용됩니다. 형량은 영아 살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고 씨가 두 아기 모두 출산한 지 하루가 지나 각각 살해했고 지난 2018년에 태어난 여아의 경우 집에 데려와 살해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경찰의 살인죄 적용 검토가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영아 살인죄를 과도하게 넓게 판단하면 국가는 너무 국민의 생명에 무덤덤한 국가가 되어버려요. 경찰은 고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영아 살해가 형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친부에 대해서는 범행을 알았거나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친모의 20대 남자친구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아기를 성인 3명에게 넘겨줄 때 친부도 있었다는 친모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릴 때 친부가 함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모두 5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여야가 미신고 영아의 유기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수십 건 발의됐는데요. 나엔 기자가 그동안 입법 과정을 국회 회의록에서 찾아봤습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은 19대 국회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도록 처음 길을 열어준 사랑이법이 통과됐고 이듬해부턴 검사나 지자체장도 부모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지만 빈틈은 여전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닌데다 별다른 처벌 조항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대 국회까지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국가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이 10건 남짓 발의됐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행정 부담과 미혼모 등의 병원 출산 기피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나서야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정부안은 지난해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고 이마저도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아이를 숨기고 싶은 산모들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함께 논의됐지만 소관 상임위가 달라 핑퐁이 벌어졌습니다. 출생통보제를 심사하는 법사위와 보호출산법을 들여다보는 보건복지위가 서로 눈치를 본 겁니다. 지지부진하던 입법 속도는 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유기 사례가 드러나고 나서야 뒤늦게 불붙고 있습니다. 법사위 간사한테 제가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예정에 없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 역시 오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세 번째 신병 확보 검토인데 이후에는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줄 소환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씨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송 전 대표 보좌관으로 있던 박 씨도 주요 금품 공여자로 꼽힙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가 뿌려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박 씨가 스폰서에게 받아 쟁여뒀던 불법 자금 5천만 원을 그 출처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계획을 세운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이 이를 상의할 사람으로 일제히 박 씨를 꼽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 자금 전달자가 아니라 범행 주도자 쪽에 가까울 거란 의심입니다. 박 씨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수사에서도 주요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경선 캠프가 냈어야 할 비용을 연구소가 후원금으로 대신 내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박 씨가 캠프 자금을 총괄했던 만큼 대납 의혹 수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 씨를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박 씨 자금으로 만들어진 돈봉투를 받은 쪽, 현역 의원 특정도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약 20명도 정밀 검증을 마치는 대로 줄줄이 검찰청으로 불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부터 부르라며 두 차례나 검찰청을 찾았던 송영길 전 대표는 최종 수혜자인 만큼 소환은 한참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 농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지만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의만 하게 되면 아예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검찰도 송 전 대표가 꺼낸 증거 조작설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할 때 부르겠다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어제 서울 도심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속 물과 숲에서 더위를 피해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수영복을 입고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 원통 모양의 대형 놀이기구를 타고 물 위를 직접 걸어봅니다. 차가운 물로 온몸을 흠뻑 적시고 한낮의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장마를 앞두고 가족들과 같이 시원한 수영장에 와서 즐기니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수영장 와서 노니까 너무 시원하고 재밌어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강변에 마련된 야외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거나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심 속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뚝섬, 여의도 등 6개 지역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시원한 숲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 아래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답답한 빌딩 숲을 벗어나 눈으로 손으로 자연을 느껴봅니다. 주말 맞아서 이제 서울에서 자연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울숲 주말마다 자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잘 돼 있고 나무도 많고 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6월의 마지막 주말. 장마를 앞두고 야외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도심은 종일 북적였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470여 가구가 3시간 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인력을 파견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서 홀로 승강기를 점검하던 28살 A씨가 7층 높이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나란히 국가보훈부 주관 행사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6.25 전쟁 73주년 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립니다.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를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들과 정부 주요 인사,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후손을 초청하는 교육 캠프가 올해로 14년째를 맞았습니다. 후손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적이 다른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일을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14년째인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 후손과 우리 대학생 등 18개 나라 1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임진각과 비무장지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나이대였을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처음 만났지만 참전용사 후손이라는 인연만으로도 금세 친밀감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는 참전용사들을 통해 맺어진 참전국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교류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최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식량난 등 경제 사정이 악화하고 탈북 움직임도 잇따르자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반기 각종 과제를 결산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친 북한은 관계 건설, 금속, 화학공업 등 부문별로 성과가 있었다고 과시하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점 폐단, 규율 미확립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서지 않은 점, 경제통 오수용을 당 경제부장으로 다시 기용한 점을 보면 여러 면에서 목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보위 안전기관 역할을 강조하며 일심 단결 수호를 외쳤는데 위기감이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불가항력인 일심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책략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고 결국 최근 잇따른 탈북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달 초 러시아에서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실종된 데 이어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탈북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탈북민 가족이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는 등 북한 내부 동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위기구의 역할 강화로는 코로나 이후 체제의 느슨함을 사전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 강화를 위한 체제 결속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머지않아 코로나19 통제에 따른 국경 봉쇄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추가 탈북 움직임을 막기 위해 체제 단속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한국은행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분간 동결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국이 예상을 깨고 목표 금리를 높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도 물가에서 경기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경기 반등에 우선순위를 둔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투자 활성화의 총력을 경기 부양을 위해 조만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에 한국은행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아 다시 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다만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던 기존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동결 기조를 이어가다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자칫 경기 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면 당연히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입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0.5%포인트까지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2.25%포인트까지 벌어져 외국인 자금 이탈에 환율과 물가가 덩달아 들썩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던 한국은행도 두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올린다. 이미 예상했던 거고요. 지금 연준의 새로운 발표에서는 2번이 된다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2,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저희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 동결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높지만 물가 반등과 경기 회복, 예상치 못한 미국의 고강도 긴축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의 신차 품질 조사에서 기아 4개 모델과 제네시스 G80 등 현대차 그룹 5개 차종이 부문별 1위에 뽑혔습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미국에 출시된 2023년형 신차 대상 품질 조사 결과 제네시스 G80과 기아의 리오, 포르테, 스팅어, 카니발 등 현대차 그룹의 5개 모델이 각 부문 최고 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자동차 회사별로는 현대차 그룹은 7개 부문에서 최고로 선정된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모델이 뽑혔고 도요타가 4개 부문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베트남 국적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제9차 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지난 2021년 시행된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재입국 특례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난 우려에 따라 정부가 이런 경우에 한해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 가격도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올 들어서만 수도권 지역은 전세값이 11.5% 떨어져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크게 뛰었고 2021년 최고점에 계약한 전세들이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만 2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만큼 빚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주인들이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 9만 가구는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선다면 깡통 전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부채 비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전세 놓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난 우려에 따라 임시 방편으로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더라도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역전세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화훼농가에서는 거의 없는 무농약 꽃 재배를 실천하고 있는 여성 청년 농부 삼총사를 만나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수확하고 있는 여성 청년 농부 삼총사. 얘네들은 꽃꽂이나 꽃다발에 넣었을 때 훨씬 좀 이렇게 살려주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크지 않아서. 30대 초반 비슷한 또래의 친구이면서 언니 동생인 초보 농사꾼 3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당진으로 귀농한 건 3년 전쯤. 대기업과 공기업을 그만두고 과감하게 꽃 귀농을 선택한 겁니다. 귀농을 언제쯤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정말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하다가 마음을 먹었으면 한 살이라도 좀 어릴 때 와서 빨리 이렇게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은행용자가 많긴 하지만 땅을 사고 비닐하우스도 설치하고. 하지만 무농약 꽃재배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한 데다가 수해까지 겹쳐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막 진딧물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가지고 이걸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잡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다행히 3년째부터 무농약에 적응한 듯 꽃이 피면서 수확이 시작됐고 판매도 가능했습니다. 네, 무농약이라서 잡초나 병해충 때문에 어려움도 많은데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병해충을 뚫고서 예쁜 장미가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필요할 경우 친환경 추출물인 유기농 농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운데 근데 재밌어요. 회사 때보다 소득에서 경영비는 빼고 나머지를 다 3분의 1로 무농약 화해 재배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한 곳입니다. 네. 저희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목표는 꽃 농장에서는 흔치 않은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 삼총사는 오늘도 무농약 꽃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어린 자녀가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 걱정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동네 의원의 야간 진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10살 서준이는 갑자기 코가 막히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감기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밤에도 진료하는 동네 의원이 있어서 엄마가 업무를 마친 뒤에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 자녀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고, 근데 아이들이 수시로 아플 때 그때마다 휴가를 낼 수도 없고 한데 이렇게 야간에 올 수 있는, 그리고 주말에 올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 진료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야간과 휴일 진료 한 건당 35,000원씩 서울 강남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으면서 해당 의원은 한때 경영난으로 중단을 고민했던 야간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은 밤 11시까지, 휴일은 밤 9시까지 하는 야간 진료에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의 비율은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아이는 하원하고 나서 두드러기 발진이 시작됐고 코는 계속 있었었는데 퇴근하고 오자마자 제가 집에 한 7시 반쯤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바로 병원 먼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야간과 휴일에 진료받은 환자가 강남구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 한 달 추진 결과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의 야간 진료는 가벼운 증상의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례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공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고민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화계 최대 성수기인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해 한국 영화 대작 빅4가 차례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수와 이병헌, 하정우, 설경구 등 대표 배우와 흥행 감독이 총출동해서 올여름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유승환 감독의 밀수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둘러싸고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을 그린 액션 오락 영화로 김혜수, 염정아 두 배우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여성 중심의 서사고 함께할 배우는 염정아 했을 때 환호했어요. 너무 따뜻하고 멋져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엄진숙으로서 리더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 마음의 구심점이 리더 역할을 했어요. 이런 영화를 기획하는데 김혜수 씨랑 하면 어떻겠냐.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조인성 배우가 모가디슈에 이어 류승환 감독과 두 번째로 재회했고 고민시, 박정민, 김종수 배우가 시원한 바다 액션에 합류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 폐허로 변해버린 서울.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한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몰려들며 갈등과 싸움이 펼쳐집니다. 현실처럼 느껴지는 재난 상황과 함께 믿고 보는 이병헌 배우와 박서준, 박보영 배우가 인간의 본성을 치밀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재난 영화라고 생각지 않아요. 인간의 잔인함의 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상황 자체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개인 하나하나의 의견들이나 생각들과 행동과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986년 레바논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을 소재로 한 비공식 작전에서는 하정우, 주지훈 두 배우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를 연출한 김성훈 감독의 작품으로 동료를 구하기 위한 비공식 작전에 뛰어든 두 배우의 유쾌한 버디 케미가 기대감을 모읍니다. 신과 함께로 쌍천만 관객 신화를 만든 김용화 감독은 SF 블록버스터 더 문으로 정면 대결에 나섭니다. 설경구와 김희애, 엑소 출신 도경수 배우가 달에 남겨져 고립된 우주대원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그렸습니다. 촬영부터 VFX 특수효과 전 과정을 4K로 작업했고 한국 영화 최초로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동시 적용해 극사실적인 영화적 체험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지금 제주도엔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에는 남부, 밤에는 충청에 비가 확대되겠고 경기와 강원은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기는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호남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그리고 중부지방은 내일 출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중북부 지방은 오늘도 폭염입니다. 서울과 춘천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